보니까 내가 너무 늙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잘 안 다니면 더 젊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이 다음에 이제 역사가들이 우리 세계 역사를 쓸 때에 20세기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그 문제를 취급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탄생돼서 세계를 바꾸고 그들 말대로 재건할 것이라고 했는데 1세기가 못 가서 무너졌다. 아마 그 사건이 20세기에서는 제일 큰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걸 자주 봅니다. 1945년에 우려하는 얘기라구나, 공산당이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두 달쯤 됐을 때입니다. 평양에 그 당시에는 이제 벽보들이 좀 많이 붙었는데요. 그 벽보에 나오는 게 미국안이 이제 그때 서울하고 거리가 멀던 때니까 해방이 됐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맡아서 건설하겠느냐 하는 명단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꼭 같은 게 나오는데 이승만, 서재필, 김구, 김일성,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책임을 맡아서 역사를 건설할 것이다. 그런 벽보가 서울에 많이 그 평양에 많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 서울로 갈 사람들이고 그런데 한 사람만은 이제 평양으로 올 겁니다. 그 사람 누구는 이제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김일성은 이제 평양으로 올 테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고 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암암대에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때에 김일성 환영회를 평양 공설운동사에서 하니까 다들 올 사람 오라 하는 무슨 연락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만경면 조금 뒤떨어진 것인데 그 시골이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김일성 환영회 가보자고 말이죠. 가고 저는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그 김일성 환영회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저를 만나더니 김우생 그 김일성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 동네 성주야.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글쎄 김일성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성주니까 자세히 봤느냐고 가까이까지 가봤어. 성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이거 이제 평양 사람들이 많이 김일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김성주가 만주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니까 그 사람을 이제 스티콕상권에 내세웠구나 말이죠. 그건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세계 다 그랬습니다만은 공산당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제한 시작은 됩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건설한다 그러는데 지금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건설은 하나도 없고 이북에 사는 사람 같이 불행해진 사람도 없고 또 많은 탈북자가 생기고 마침내 가서는 이제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럼 공산당이 거기만 그랬는가 하면 또 소련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전 카를 마크스의 동상까지 다 무너져 버리고 말고 스탈린도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건설되는 게 아니고 역사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건설한다고 하는 선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잘 압니다만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 가지고 우리가 왜 걱정하냐면
일제시대를 우리가 보는데요. 전 그때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일본의 해군은 태평양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해군들은 사관학교 있을 때 이제 영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다 다녀봤으니까 절대 전쟁하면 진다고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육군은 나라밖에 나가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이제 단결하고 힘을 가지면 다 된다고.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했는 거 아니? 미군이 일본에 상륙하게 되면 죽창을 가지고 나가서라도 대항하면 이긴다고 말이죠.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걱정스러운 건 김정은이 뭐 애국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어렸을 때 했으니까요. 세상을 모릅니다. 바깥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일본의 육군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을 좀 안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여행을 하시다 보면요, 세계에서 제일 화려한 무덤하고 제일 초라한 무덤하고를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저도 보았습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화려한 무덤 가운데 하나는 불란서 파리에 있는 나폴레옹의 무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불란서의 영광이라고 그런데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서 세계에서 제일 초라한 무덤은 어디 있는 거 아니?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 워싱턴 대통령의 무덤입니다. 마운트 버논이라고 하는 그 농장에 가보시면 다 아십니다만은 그 대통령이 사는 집 옆에 아주 그 볼품없는 그 땅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군인 두 사람이 초소를 서서 봐주고 이제 그럽니다. 그 나서 그 농장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보게 되면 방송이 들려오는데 그 방송 얘기 가운데 뭐 나오는 거 아니?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여기 와서 머무는 동안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전직 대통령이니까 자꾸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그 호칭이 대통령입니다. 그 다른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꼭 자기를 대통령이라고 누가 부르기만 하면 나 대통령 아니라고 대통령 백악관에 계신다고. 난 뭐라고 호칭하기가 어려우면 파머, 농민이라고 그러라고. 난 농민으로 있다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농민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나는 농민이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렇게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세계 역사를 건설하는 데 더 기여했는가, 아니면 조지 워싱턴이 역사를 건설하는 데 더 기여했는가, 아마 누구도 의심 없이 그건 조지 워싱턴이라고 볼 겁니다. 프랑스의 오구스트 콩트라고 하는 사회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거를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그 가렌다 역사를 만들 때 철학자가 태어난 날은 기념해서 철학자의 달을 하고 세계에서 철학운동을 일으키고, 유명한 의사가 태어난 날은 이제 젠더는 젠더달 하고 이제 세계가 보건운동을 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두 사람을 넣어서 역사에서 이런 사람은 다시 태어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넣자 말이죠. 근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 아니? 나폴레옹입니다. 불란서의 학자가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불란서의 영광인지는 모르지만은 세계 역사에서 보면 그 오구스트 콩트의 판단이 옳을 것입니다. 또 이 역사 건설의 영역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일 소중한 문제다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따만큼 그런 얘기 들으면 그 경제는 또 엉뚱한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사학과의 민영규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한번 내 방에 들으셨어요.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생나이도 여름방학에 한 달 동안 구라파에 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탈리아에 가니까 뭐 거기서 볼 것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는 못 가고 이탈리아만 보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미있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입니다. 이탈리아가 그 당시 관광 수입이 50억 달러입니다. 50억 달러인데 그 50억 달러에 최소한 10분지 1까지는 못 가더라도 거의 10분지 1 그거 미켈란젤로가 벌어질 때 그래요. 나도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생각이 난다고 하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라파엘의 그림은 이탈리아 사람의 그리지만은 전 세계를 흩어졌으니까 이탈리아에 가서 볼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그만 잘못돼서 불란서에 갔기 때문에 다 불란서 가서 보지 않으면 또 못 봅니다. 근데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벽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시스티나 교회 벽화는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그 벽화는 그거 하나뿐이고 그림은 그거 하나뿐이고 이제 조각가 아닙니까? 근데 조각을 하는데 이 조각은 성당을 지을 때 여기에 이제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두자, 또 큰 건물이 생길 때 여기는 이제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두자. 그리고 플로렌스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은 미켈란젤로를 위한 집입니다.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조각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나 조각은 이탈리아 밖에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이탈리아에 가봐야 합니다. 근데 막상 이탈리아에 가보게 되면 시스티나 교회 벽화를 이제 보러 가는데요. 그 큰 성당인데 월요일은 환기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여세 동안 문이 여는데 그래서 언제나 가도 10,000원입니다. 뭐 석자도 없을 정도입니다. 또 그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그 성베드로 교회도 그렇고요. 조각도 그렇고요. 가만 가보면요. 저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를 위해서 몇백 년 동안 벌어준 수입은 이탈리아의 어떤 기업가도 그거 못합니다. 뭐 우리 삼성골드나 현대를 다 합쳐봤댔자 그만큼 돈 벌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너희 셰익스피어도 유명하고 우리 미켈란젤로도 유명한데 셰익스피어는 돈을 못 벌어준다고. 생경되니까 갈 필요가 없네. 우리 미켈란젤로는 돈까지 벌어준다고 하죠. 그걸 보면요, 경제적 혜택을 이게 뜻밖의 그런 데서 오는 걸 보면요, 이게 그 역사를 건설하는 평가는 다 같지 않다, 전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넓은 생각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면 역사를 건설한다고 하여튼 크나 작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파괴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대부분 파괴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전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아무 대단치 않은 우리 모든 국민이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건설하지 파괴하는 데에는 섞이지 않겠다, 그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 또 누구나 이것은 건설이지 파괴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 그건 아주 소중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전제 연세대학교에서 30여 년을 있는 동안에 제일 이제 그 마음속에 고민하는 문제가 민구하니 좌경하는 학생들이 자꾸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 학생들을 올바른 그 자유주의 국가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긴 있어야겠는데 그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보수적인 교수들은 학생들한테 데모를 당하는 때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나도 강의를 하면서 저 좌경하는 학생들도 이제 내 강의를 듣는데
그 학생들이 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런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그 도움을 주고 방향을 주는 것이 이제 우리 교육자의 뜻인데 그게 나도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많이 해봅니다.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 겪었던 일 가운데 우리 광우병 파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기 있지 않고 미국 가 있었는데요. 미국 쪽을 이제 뉴스에서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사를 건설하기에는 강감한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 교수님들, 한국 사람들 또 의사들이 만나게 되면 나보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미국에 지금 광우병이 하나도 없다고, 광우병 하나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지금 광우병이 가득 찬 것 같이들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고 말이죠. 왜 그러냐고. 또 그 광우병을 가지고서 큰일 났다고 떠드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미국에 와 있다고 말이죠. 저 남쪽 대학에 와서 지금 와 있는데 그 사람도 뮤스에 다 먹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맹관이 좀 극단을 얘기하는 맹관이 꼭 그런 거 보면 아프리카 같다고 그래. 이게 아프리카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만 하면 맹관이 아직도 우리 한국의 많은 수가 어리석은 군중이라고 말이죠. 누가 선전만 하면 누가 깃발만 들면 다 따라다니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그때 저도 이제 무척 좀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대학도 생기고 뭐 종교도 생기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는가 말이죠.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깔려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뭐 이거아니 한 사회가 성장하고 바뀌어지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사회적인 공통된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 후배 교수도 이제 그 세계적으로 뉴 레프트 시대다 뭐 그런데요. 그 이제 그 운동하는 그 이제 헤겔이 있고 마크스가 있고 이제 헤겔의 재활 그 르네상스 운동이라 뭐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운동에 가담했던 이들이 오게 되면 이제 또 이제 변증법이 어떻고 마크스가 어떻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후배 교수들이 그럽니다. 근데 그 후배 교수들이 새로 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관심도 가지고 따라가는데 내 후배 교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보다 더 높은 생각을 주어야 우리 애들이 자기 길을 찾겠는데 그걸 우리가 주고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다 이제 포함해 가지고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이것만은 우리가 역사를 건설하는 길이고 이건 국민 가운데 누구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길이다. 그 길만 찾으면 이건 파괴하지 않고 역사를 건설하고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말이죠. 그래서 바로 어제는 그 저쪽에서 얘기가 하는 일이 있어서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그 두 번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나라나 이제 그 사회가 성장하는 데는 일단 과정이 있습니다. 낮은 우리 흔히 이제 말하는 이제 후진 국가죠. 후진 국가가 있고 중진 국가라고 할까요? 경제적으로는 개발도상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진 사회가 있고 그런데요. 이 세 단계를 다 밟아 올라가서 이제 상층 사회라고 할까요? 선진 사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낮은 사회, 이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제일 낮은 사회는 지금 중동 지방에서도 많이 보고요. 또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많이 보는데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힘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거기는 이제 정치 권력도 들어가 있고 뭐 경제력도 있고요. 뭐든지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강자가 약자를 심지어는 깡패 조직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제 이런 사회는 이제 다 한 번씩 겪는데 그것이 이제 그 사회 풍토가 정치로 되게 되면 그 정치는 어떻게 되는가? 군대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경찰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 과정을 밟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방되고 군사정권도 겪고 쭉 그러다가 유신헌법 때에 제일 좀 심해졌다가요. 전두환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 힘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사회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일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습니다만은 제 선배 교수인 고려대학의 조기준 교수가 전두환 정권 반대하는 성명을 했다가 교수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 참 안 됐다 하고 이제 얼마 있다 보니까 신문에 또 복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학 선배이기 때문에요. 선배님 어떻게 복직이 됐었네요. 그랬더니 그 우리 세상은 좀 이상한 세상이야. 그래 왜 그러냐고. 한번 그 고려대학의 성 교수님이 전두환 정권의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그 책임을 맡았는데요. 맡아서 이제 쭉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왔습니다. 오더니 그 성 교수 보고서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니 뭐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하라고 이게 수고하는 대가를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 교수가 우리 교수들이 단순하지 않아요. 정치는 뭐 그렇게는 모르거든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런 한 가지 부탁할까요? 그랬더니 부탁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조기준 교수가 한국 경제사의 업적이 큰 좋은 교수인데 이번에 그만 물러났다고 좀 복직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얼굴색이 달라지더래요. 자기가 했는데 말이죠. 그걸 복직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나가더래.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서 있는데 나갔더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은 이거 아니 그 복직시켜줘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한 것 같지만요. 지성사회, 대학 질서 이건 다 없고요. 힘 가진 사람은 다 합니다. 그때까지가 우리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벗어났는데 말이죠. 지금 북한은 또 그렇습니다. 뭐 다 잘 아십니다만은 김정일 정권 때입니다. 우리나라 대표가 이제 평양에 갔는데 그 김정일이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우리는 선군 정책이라고 내가 군대를 쥐고 있는 동안에 우리 정권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당신에는 자꾸 정권이 바뀌니까 약속도 틀리고 믿을 수 없지만은 나 믿으라고 말이죠. 왜? 나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권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말이 없는데요. 그게 통하거든요. 그게 통합니다. 근데 우리도 또 그랬거든요. 이승만 박사가 자기 후계자인 이경식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경찰을 쥐고 있으라고. 그럼 우리 자유당 정권은 끄떡 없다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창피스러운 얘기 없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힘이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긴 이제 민주화 투쟁을 밟아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정권 때 그 과정을 밟아서 김영삼 대통령 때 문민정부가 됐습니다. 이제 그때는 외부에서도 그리고 우리도 우리 전 힘이 지배하는 사회는 끝났다. 중간 사회로 왔다 말이죠. 그럼 그 중간 사회는 뭐냐?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법치 사회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국가들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힘이 군대가 지배하던 사회가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법이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모든 힘은 법으로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법치사회가 되고 민주주의의 문을 지금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30년 지나니까요. 그럼 이제 선진국가로 올라가야겠는데 이거 제가 오늘 같이 걱정하는 게 있는 거 아니 선진국가로 올라갈 우리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너무 우리가 지금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하는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법이 지배하는데 법은 무엇을 있는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어디든지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이제 조서 때문에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뭐 이제 휴가 때 그 책을 가지고 간다. 그런데 그건 명관이 우리 중간사회, 법치사회의 이상의 정의인데 그 정의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옛날부터 이제 역사들이 사상가들이 또 무슨 정치학자들이 많이 그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이렇게 상식적으로 쭉 보게 되면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공산주의자들은 정의를 무엇으로 보는가? 정의는 평등사회를 위한 수단,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의가 갖는 책임의 인간이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거 그거의 정의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정의를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걸 자꾸 눌러야 합니다. 또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경제도 부자는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경제만 부자를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사실 그들은 권력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론적으로 민관이 군대도 계급은 없다고 나서는 그럽니다. 그런데 아주 모든 걸 그렇게 보니까 그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이걸 정의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역시 이제 그 좌파 계통을 밟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디 좀 갔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치 사상적인 브레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맡아 있는 분이 그 교수님이 무슨 그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는 가능해졌고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평준화라고 서울대학 같은 높은 거 있고 낮은 거 있고 평준화라고 그래 한 번 더 나가서 이제 완성되는 단계는 뭐고 하니 사립대학까지 평준화하게 되면 우리 목적은 도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요. 그 배경을 뭐고 하니 그 평등 사회가 그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모두를 평등하게만 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건 선의 경쟁입니다. 이건 자유로운 경쟁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평준화하기 위해서 다 눌러버리고 말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습니다. 그건 참 걱정입니다. 내가 아는 후배 교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다가요.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그 세미나도 있고 뭐 발표도 있고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몇 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 미국에 갔다 오더니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전 독일 계통 학문을 했는데 150년 전에는 미국이 독일을 따라갈 수 있을까? 누구도 못 따라간다고 생각했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최근 제가 그분이 한 얘기죠. 그가 한 얘기죠. 미국 가서 쭉 보니까 앞으로 100년 동안은 전 독일은 미국 못 따라간, 미국은 독일 못 따라간, 독일은 미국 못 따라온다고 말. 미국이 독일보다 너무 앞섰다고 말이죠. 저는 완전히 미국이 아래가 있고 독일이 위에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독일보다 올라가고 앞으로 100년은 독일이 미국을 못 따라온다고 말이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저 생각을 해보는데 대학 경쟁에서 졌다고 말이죠. 독일은 사립대학이 없는 나라 아니에요? 전부 이제 주립대학이죠. 교육대학이죠. 예산도 다 비슷하고 이제 모든 게 비슷하니까요. 또 성장을 못합니다. 근데 미국은 사립대학들이 성장하는데요. 그 뭐 하버드 대학의 성장 같은 건 예산 같은 건 누구 못 따라가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 대학의 예산까지 되면 독일 4대학, 5대학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 그 성장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은 자유로운 경제니까 주립대학들이 사립대학보다 앞서야 한다고 해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대학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경쟁에서 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뭐 우리 신문에서 항상 봅니다만 세계 100대 대학이 어떻고 뭐서 발표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러시아는 아마 세계 100대 대학 가운데 하나도 못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나라의 후진서입니다. 불란서가 하나입니다. 독일은 아마 아직도 없을 겁니다. 지금 전부 세계가 대학 경쟁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민관이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 100대 대학 가운데 우리가 10개 이상 들어간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성인을 많이 가지는 사회가 선진국 국가가 되는데 그 지성인을 많이 가진 키우는 나라는 대학입니다. 근데 대학 경쟁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는 뭔가 이제 국립대학에서 사립대학까지 평준화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깔려있는 게 뭔가 하고 보면 정의는 평등을 위한 수단입니다. 뭐든지 평등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정의는 평준화가 위한 그 수단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럼 또 하나의 정의관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연히 미국은 정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미국의 정의라고 하는 건 사실 따져보면 뭔가 아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목적이 아니고 정의는 더 좋은 자유를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어디서 왔는 거 아니 미국이 받아들인 영국의 공리주의인데요. 공리주의 철학은 이게 뭐고 아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게 좋은 사회인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그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의라고 하는 게 뭔가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 같은 데서 또 모든 건전한 윤리와 도덕의 사회에서 종교 사회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건 또 다르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기독교는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물으면 교회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만 기독교 정신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면 정의는 인간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도와주는 책임 그걸 정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 하나를 가지고서 평준화가 정의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자유를 뒷받침한다고 하는가 하고 더 많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의무가 정의라고 보는 거하고 정의 셋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진사회를 가려고 할 때는 이제 아래 단계는 이건 그 공산주의적인 정의관이고요. 중간 단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적인 정의관이라 이렇게 보면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할 때는 민관이 인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선진 국가에 쭉 가봅니다. 가보면요. 제일 뚜렷한 게 민관이 정치를 열심히 안 합니다. 그건 중간 사회입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사회냐면 질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법을 지배하고요. 법이 힘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진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질서의 가치가 사회를 지배한다 하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질서사회라고 하는 건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인데요. 이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져야 하느냐? 이건 저 같은 교육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잘못된 게 민관이 정치를 잘못해서 사회학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저 같은 교수들, 그런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사회학이 이렇게 많고 젊은들이 인생의 방향 상실하고 살고
이건 누구 책임이냐면 저 같은 교육자의 책임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지. 그건 대통령이 할 책임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회학을 잔뜩 만들어 놓고도 정치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가들보다도 사회를 걱정하는 지성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다르습니다. 당장 우리 카나다 같은 데 가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무슨 원고 때문에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이번에 카나다에 아주 젊은 수상이 나왔죠. 트리도 수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의 지금 수상의 아버지가 카나다에 그 수상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캐나다에 갔다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요. 한번 우연히 거기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듣고서 나도 잡지에서 봤습니다. 그 아버지 트리도 수상이 이제 아마 6년 더 했죠.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더 하기를 그 국민들이 다 원하고 또 다 좋으니까 더 하기를 원했는데 그분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게 너무 오래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모르지만 우리 카나다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말이죠. 그래 고민하다가 그 잡지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추운 날이에요. 추운 날 이 문제를 좀 생각해야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산책을 떠나서요. 긴 산책을 떠나고 돌아오면서 얻은 결론이 뭔고 하니 카나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더 오래 있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다. 그 다음날 손을 냈습니다. 나는 떠난다고. 이제 새로운 후계자를 여러분이 뽑아서 카나다를 새롭게 키워달라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카나다에 가보면요. 다 그 수상 좋아했거든요. 더 할 걸로 알고 또 다르게 했는데 자기 외교관이 카나다를 위해서 떠났거든요. 이번에 그 아들이 이제 수상이 됐거든요. 근데 카나다에 가보면 외교관이 뭐 그 선진국 가까운데 하나라고 봐야겠는데 카나다 가보면 외교관이 정치 열심히 안 합니다. 그건 아주 상식입니다. 그건 더 중요한 게 뭔가 사회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나라에 좀 이제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선진국가입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 사회학이 없습니다. 내가 61년에 처음 스위스에 갔는데요. 그쪽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 스위스는 형무소가 교도소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에도 범죄자가 없을 때에는 교도소 문 열고 흰깃발 띄우다고 말이죠. 근데 1년에 넉 달 동안 흰깃발 올라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칼 발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 이제 교도소 문제를 많이 이제 세계적으로 운동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뉴욕에 와서 뉴욕 교도소 가보고서 뭐라는지 아세요? 뉴욕 교도소에 가보면 우리 서울 교도소는 호텔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선진국가가 교도소를 이렇게 하고 있냐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회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회학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학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건 뭐 지도자로부터 지도자 아는 사람들까지 전부 사회학이 차 있거든요. 그런 외관이 질서가 없어 그렇습니다. 질서 사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질서 사회 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뭐라 하는 거 아니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뭐 있는가? 이 중간에 법치 사회의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재미가 없으니까요. 자꾸 알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갑질이라는 말, 뭐 가불관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만 있으면 누르고 살려고 합니다.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 누르고 살려고 그러고요. 권력에서 밑에 사람 가지고 그래요. 그 우리 대한항공 뭐 여 부사장의 뭐 이제 직원 뭐 책감했다. 근데 그 도도도 괜찮은데 왜 자꾸 떠드냐 말이요. 그 도도면 안 되거든요. 왜요? 그런 사회가 유지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뭔가 막연하게 느끼면서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런 사회 되면 힘이 지배하는 사회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힘이 지배하고 그러니까 자꾸 내리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정치 지도나 우리가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그건 아니고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질서 사회로 올라가자.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선 첫째 문제는 거 아니 막말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그거 사라지지 않는 한 선진국가는 못 됩니다. 그 우리 국회의원들 막말하는 게 가만 보면 저도 그 이따마가 봅니다. 보면요, 저 사람의 인격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나?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40점짜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 그럴 사람인데 왜 그렇게 됐는가 말이죠. 질서사회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니 그 뭐 좌파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라는 게 항상 투쟁을 하게 돼요. 언제나 투쟁을 하게 돼요. 투쟁을 하게 되면 힘으로 하거나 욕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막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북한에서 그 여러분 방송하는 거 들어보지 않으세요? 북한에서 방송하는 거 하고요, 우리 야당 사람들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한족 속이니까 그래요. 이제 그걸 법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질서 있는 사회 가면요, 모든 사람이 뭐라 합니까? 당신 얘기 들어보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질서는 선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질서 사회인데 또 한 가지는 뭐가 나타나는 거 아니, 질서 사회를 상실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난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부가 그렇잖아요. 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냐 그거거든요. 꽃 같은 하고도 난 법에 안 걸려서 난 죄인이 아니다. 꽃 같은 하고도 난 법에 걸려서 넌 죄인이다 그런데요. 그럼 그 양심은 어떻게 합니까? 온 사회가 믿고 있는 질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게 그만 상식이 됐습니다. 이제 막 어떤 지도자나 법에 안 걸렸다고, 그럼 그뿐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정신적 가치 일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가로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요, 무슨 이제 뭐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는데요. 질서가 없는 사회는 국민소득 3만 불 넘질 못하고요. 경제 질서가 없으면 넘지를 못하고요. 넘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돈이 있으면 더 도덕성이 무너진다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질서가, 정신적 질서가 입고돼야 돼요. 그럼 이 정신적 질서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겠네요. 첫째는 뭐인 거 아니? 문화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정신적인 질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다운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종교다운 종교 생활을 거부하게 되면 이건 질서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교회 다니고 이제 뭐 기독교 신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정치가들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계가 더 잘못되고 있습니다. 전 뭐 교육계에 있으니까 보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나라 교육을 맡은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교 교육까지 맡고 있잖아요. 교육감들하고 대학은 이제 교육부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가장 모든 교육을 행정에 맞춥니다. 내가 따라온 행정에다 맞추는데요. 그렇게 교육해가지고서는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뭐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제 생각이 꼭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수능 시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자유를 억압하고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젊은 교수가 있는데요. 아들, 딸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가 3년 동안 수능 시험 준비하느라고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둬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교환학생을 미국 보내세요. 너가 3년 동안 수능 시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다 오라고 하죠. 그래 가세요. 그 얘들이 거기 홈스테이 하면서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아주 자유롭거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만 대학 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나왔어요. 근데 그게 꼭 옳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험 때문에 애들 저렇게 눌러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신흥 시험으로 이제 하니까요, 이게 어떤 애들이 성적이 좋냐 하게 되면
기억력이 좋은 애들이 성적이 좋거든. 그러니까 수능시험만 옛날 같은 식으로 하고 나면요 전부 기억력이 있는 애들이 되지 사고력 가지고 창의력 가지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시험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가 나오고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논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사고력을 키워야 하니까요. 근데 서울대학에 한우근 교수 얘기 들었는데 나보고 그래요. 김선이 이제 일간 큰일 났지. 그래 왜 그러냐고. 난 서울대학에 있는데 서울대학의 대학원에서 한국사 전공하겠다고 석사과정으로 온 애가 둘밖에 없어. 여러분 서울대학에서 한국사 전공하겠다고 석사과정으로 온 애가 둘밖에 없다면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럼 애들이 수능시험 가지고 서울대학에 오니까 이제 또 취직시험 하는 거예요. 국가고시 본다고 그것만 공부하지 대학은 없어지고 말았다고요. 그러니까 교무처장 또 얘기가 뭡니까? 수능시험 성적으로 받았던 애들을 4년 동안 공부시켜놓고 결과를 보니까 수능시험에 올라갔던 애들은 다 떨어지고 수능시험에 낮았던 애가 올라갔다고 말이죠. 왜요? 얘들 그 기계적으로 공부한 애들이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애들은 좀 자유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다 말이죠.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그 취직난이 자꾸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교육부 같은 데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우리 젊은이들을요. 지금은 무슨 기술 시험을 본다, 무슨 자격 시험을 딴다, 뭐 한다는데요.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기술과 자격은 명명하니 애국어예요. 그래서 유능한 그 젊은이들 모아가지고서요.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 무슨 그 애국어를 자꾸 능통시켜 가지고서요. 글로 보내요. 가서 너 거기 가라고 말이죠. 너 거기 가게 되면 내 지식과 내 기술 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 가라고 말이죠. 좀 그래서 1년에 좀 뭐 10,000명씩 20,000명씩 보내면요. 그게 좀 크게 세계를 이끌어갈 텐데 그거 못해요. 근데 이건 딴 얘기입니다. 딴 얘기지만요.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요. 미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 그 헌혈화가 많이 생겼죠. 미군이 와서 있는 동안에 이제 일본 여자하고 사이에 헌혈화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 여러분 일본에 가면 그 애들 없죠? 못 보시죠? 이 미군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그 헌혈화된 치과에 없다 그랬죠? 그 왜 없는지 아십니까? 자민당 정책위원회에서요. 그 애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서는요. 교육을 시켰어요. 기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너희는 여기에 있으면 헌혈화라고 해서 너희도 대접 못 받고 왕따 당할 테니까 너희들을 환영하는 나라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남미를 다 보냈어요. 근데 나도 그거 몰랐는데요. 일본 그 자민당 정책실장을 만났더니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다 데려가 보여줘요. 그래 가보니까요. 전부 그 헌혈하던 기술 교육 시켜요. 기술 자격증 다 줘가지고는 남미를 보내요. 브라질도 보내요. 거기는 또 헌혈화 사는데 제일 행복한 사람 남미거든요. 그 족택 쓸 줄 알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또 얼마나 그 좌파가 많은 대학생들입니까? 미국 대학생의 80%는 좌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민당 정책에서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바꾸네요 말이죠. 바꾸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몇 개 지나고 나니까 걔들 달라졌거든요. 좌파 학생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민당 정책시장도 내가 너 무슨 정책을 썼냐 그랬더니 강의해도 안 되고 안 된다고 말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걸 방문하러 왔다가 좌파 학생들 반 때 못 오지 않았어요.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무슨 정책을 썼냐 그랬더니 여름방학에 일본 대학생들 30만 명씩을 애국 요양을 시켰어요. 그때 일본은 중립국가니까 소련도 가봤거든요. 얘들이 30만 명이 나가서 세계 다 다녀봤거든요. 보고 와서 느낀 게 뭡니까? 세계 어느 공산주의 국가에 가더라도 일본만큼 잘 사는 나라는 없더라 말이죠. 소련 가봤는데
일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이죠. 하고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들은 전부 자유국가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가보고 해서 방향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질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문화를 좀 바꿔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시면 공감하실 때 우리 이런 거 좀 걱정스럽지 않아요? 르네상스 운동이 서양에서 일어난 다음에 제일 먼저 성장한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전 세계 식민지 가지지 않았어요. 이탈리아가 있고 스페인이 전 세계 식민지 가지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나라는 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데 영국, 불란서, 독일이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불행하게 공산주의를 택하면서 역사에서 10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문화권에 올라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니 이탈리아, 스페인이 떨어지고요. 영국, 불란서, 독일, 러시아 건너가 돼가지고 미국 이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지금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데 동기가 뭔가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저도 해보는데요. 근데 아주 쉽게 말하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네 나라들은요. 한 1세기 동안 온 국민들이 독서를 제일 많이 한 나라들입니다. 그 여러분이 여행을 해봐도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가보면 독서하는 사람들 못 보는데요. 불란서, 독일, 영국 가보세요. 전부 독서합니다. 미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그랬습니다. 이 나라들이 질서사회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 못하게 되면요. 못 올라갑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과학 교수님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 사회과학을 가만히 얘기해보면요.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는 사회과학이 못 나왔어요. 사회과학은 전부 영국에서 경험주의, 공리주의가 나오고요. 미국에서 또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가 나오고요. 불란서에서 실증주의가 나오고요. 독일에서 막스주의가 나왔지 이런 그 문화국가 하는데 사회과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하고 사회과학을 만든 나라가 질서사회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참여도가 자꾸 높아져야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고 하니 그 도덕과 윤리다 그런 얘기가 너무 고루하니까요. 어떤 그 객관적인 하나의 그 가치관, 그 사회가 공통적으로 일하는 가치관이 생겨야겠는데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저 같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만 그 시작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다 종합해보고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미안합니다. 다 종합해보게 되면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질서사회로 올라가고 그래야겠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어떤 공통점 뭐 우리 다 같은 게 뭐 있겠는가. 이제 문화 참여도 좀 많아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화 참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따마크 이제 그런 걸 보는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19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났거든요. 근데 47년이 독일의 시인 괴테의 탄생 200주년이에요. 근데 독일이 전쟁에 너무 파괴됐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수습은 안 되니까 자기네들 그렇게 그 존경하고 좋아하는 괴테 200주년 탄생 기념 축제를 못했어요. 그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거 어떡하냐 말이죠. 괴테 200주년을 그냥 보낼 수는 없고 그래 전쟁에서 승리해준 미국이 했어요. 미국이 괴테 200주년 탄생 기념을 세계적으로 해줬거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에서 독일, 미국이 그 전승국가인데 전쟁한 나라인데 괴테 200주년 탄생 미국이 해주거든요. 이제 그게 문화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북관계를 저는 뭐 그런 건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남북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뭐하니 문화가 먼저 교류돼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가 교류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는 후에 나서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남북관계가 자꾸 어려워지는 게 민관이 정치가 앞장서니까요. 자꾸 정치보다 더 나쁜 건 군대가 앞장서게 되면 더 나쁘고요. 그건 뭐 다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교류 이게 앞장서지 않으면요. 그 교류가 잘 안 되니까요. 그 미국서 교회 때 200전 단기를 맺은 거 보세요. 50년 지나서 250전은 또 우리도 교회 때 250전 탄신했었거든요. 그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둘째 뭐인관이 역시 도덕적인 거에 열려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는 있는데요. 그 하나는 뭐인관이 모든 생활 단위를 이제는 국가 단위로 하자. 다시 말하면 나라 먼저 생각하자. 나라 걱정 먼저 하고 살자. 그거 뭐 제일 빠르게 일 것 같아요. 그 우리 정치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데요. 나라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은 정치해라. 나라 걱정 안 해본 사람은 정치하지 말아라 마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자.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내 교회 훌륭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사님은 저 후손으로 물러가고 한국을 먼저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게 되고요.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학 할 때 우리 대학이 뭐 어떻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 대학이 어떻게 가면 되느냐고 걱정하는 사람들 저는 이게 먼저 돼야겠다.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또 우리 선조들은 사실 그렇게 살아왔죠. 뭐 결론 비슷하게 해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일성 얘기를 했는데요. 김일성이 북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은 했는데요. 북한 국민들은 나도 거기에 있었으니까 압니다만은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해서 듣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조만식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다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사회 어려운 문제가 나게 되면 뭐하니 고당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없나? 조만 선생이 뭐라고 말씀 안 하셨나?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어떻게 하는 저거 조만식을 제거할 수는 없고요.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하고 있다가 평양 그 도심지에 고려 호텔에다가 연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체 면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립되는 거예요. 그 면회를 금지하고 그 면회가 허락되는 사람은 누구하니 사모님만이 이제 그 허락을 받고 면회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여기 오셨을 때 저보고 한 얘기가 지금 기억에 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한 달에 뭐 한 번쯤 이제 면회를 가보다는데요. 한 번 갔더니 고당 선생이 요 다음에 한 번 더 오면은 이제는 올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오라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세상이 자꾸 변하는데 언제나 이렇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 말 잘 명심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 면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당시 하신 말씀인 거 아니 나는 여기전 할 수가 없고 밑에 아들 둘을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둬둘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데리고 산발수 넘어가라고 가서 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애들 좀 잘 키워달라고 자유로운 세상 잘 키워달라고 그 첫째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흰 봉투질 하나 꺼내주면서 이거 같이 가라고.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같이 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면을 하고서 와서 봉투질 열어보니까요. 당신 머리카락을 깎아서 넣었거든요. 그걸 뭐이고 하니 이 다음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장례를 치러야 할 거 아니냐고. 그때 빈 관으로 장례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장례치라고 말. 그 머리카락을 깎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38수 넘어서 이제 왔어요. 우리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왔거든요. 그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또 그 저 같은 사고는 나는 좀 그렇게 사는데요. 저는 이제 탈북을 했으니까 그런데요. 안병호 선생님 내 친구인데 그분도 이제 탈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탈북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아니면 갈 곳이 없어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것이 대한민국에 도움만 된다 하면 그건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세금도 올바르만 써주면요, 암만 많이 내도 우리는 아까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대요.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 뭐 없는 거 아니? 내가 대한민국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내가 한 일은 없지 않아요. 내가 한 일은 없는데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전부 대한민국의 혜택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질서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문화도 있지만은 나라 걱정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되고 나라 걱정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그만큼 늦어진다. 그래서 좀 나라 걱정을 먼저 하면서 모든 출발을 하게 되면 되지 않는가 말이죠. 난 그 길밖에는 좀 어시 같아요. 우리 정치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래도 자꾸 이제 나이 들고 그러니까 나 홀로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젊은 사람들은 후배들은 그래도 선배들 보고 나이 많은 사람들 보고 삽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나라 걱정 좀 할 줄 아는, 이웃을 걱정할 줄 아는 생각, 그 모범이라도 우리가 좀 보여줘서 좀 선진 사회로 갈 수 있는 이 질서 사회의 길을 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좀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한강 포럼 20주년이 지난 역사에 이렇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강의를 해주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중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례대로 우리 윤덕순 우리 오늘 회원들의 특별히 질문을 한번 요청을 미리 합니다. 네. 예. 나가세요. 오늘 미리 요청했습니다. 제가 요청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다고 요청을 하기 전에 저한테 지금 이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저는 김혁석 선생님과